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크리스마스엔 별일 없으셨고요. 아니 뭐 굉장히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요새 하도 뭐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네,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그 트렌드에 대한 것들 24년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네. AI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미디어 트렌드들 24년과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25년도는 어떤 좀 변화들이 있을지 저희가 디지털 마케터로서 유념해야 될, 좀 살펴봐야 될 좀 변화에 대한 것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를 리뷰하자면 네. 미디어 분야는 뭔가 좀 새로운 것보다는 뭔가 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뭐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OTT 관련된 것들이나 네. 이런 생태계 변화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롭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변화들 약간씩 그 전까지 알려져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 뭔가 막 미디어가 뭐 네. 스레드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네. 저쪽으로 그쪽 뭐 광고보다는 일단은 지금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 이제 우리가 우리가 뭐 미디어 쪽에 이제 바행하고 있는 네네네. 미디어 지면들의 큰 특징보다는 좀 계속해서 좀 그 유망한 미디어들은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안에 약간 인벤토리들이 이제 확장되는 그런 추세를 그러게요.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디지털 마케터 입장에서 이제 뭐 미디어 믹스를 한다던가 네. 뭐 그 매체 전략을 짠다던가 했을 때 쓰는 어떤 그 조합들이 이젠 거의 고정된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디지털 미디어는 오히려 좀 고정되고 좀 오히려 오프라인 쪽,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그 스크린 광고들 네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하나씩 좀 유의미한 것들 좀 짚어보기는 할 텐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전반적인 그 분야에 있어서 AI 영향은 뺄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또 여기서도 또 AI를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AI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디어 변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AI 기술의 도입이라는 게 미디어 생태계나 뭐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미디어가 그런 기술의 변화를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네, 그 밖에 뭐 AI를 빼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좀 그래도 24년에 눈에 띄는 변화들 이런 거 어떤 게 뭐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첫째로는 쇼폼 비디오의 흥행. 아, 예, 진짜 양적으로 많아졌죠. 네. 근데 이건 미디어에서 좀 숙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긴 컨텐츠보다는 그러니까 다량의 컨텐츠가 생산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고 네. 그 사이사이에 사실 광고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게 아마 유튜브가 쇼츠를 메인에 내놓은 그러게요. 가장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릴스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틱톡도 근데 좀 큰 변화는 이제는 뭐 쇼폼이 1분 이내가 아니다. 더 짧아졌죠. 더 길어졌죠. 아, 그런가요? 네. 유튜브 3분까지 좀 아. 얘기 됐고 또 틱톡도 길어졌고 점점 뭔가 이제 쇼폼은 이제 기존에 뭐 30초, 1분 단위였다면 이제 한 3분 이내는 쇼폼이다. 라고 이 볼 정도로. 쇼폼이라는 게 길이가 짧아져서 쇼폼인가요? 아니면 세로형 영상이어서 모바일로 촬영하고 모바일로 본다는 의미에서의 쇼폼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냥 이거를 뭔가 그러니까 제가 집중해서 뭔가를 좀 학습하고 막 20분, 30분 동안 보는 영상이 아니라 예, 네. 그냥 스낵 컨텐츠처럼 짧게 지식을 좀 얻을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 그냥 쇼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런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익숙해진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서 보면은 이 쇼폼 또는 뭐 릴스 또는 뭐 쇼츠 이런 형태의 이제 쇼폼 비디오들을 위한 공간적인 할당도 좀 늘었고요. 그렇죠. 컨텐츠가 이제 쇼폼으로
뭐 하이라이트라든가 예고편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편집들이 늘어난 거는 확실히 올해 두드러진 현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30분짜리 동영상에서 중간 광고가 몇 번 나오더라도, 네. 그러니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인벤토리 기회는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쇼츠로 오면서 네. 1분짜리 영상 한 2번 보고 나면 광고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유튜브도 인벤토리 굉장히 확장이 됐죠. 네. 그리고 올해는 뭐 네이버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그러게 클립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였죠. 그 네, 새로운 올해부터, 크리에이터 네. 모집하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노출 지면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스마트 플레이스 그 위치 정보 네. 예, 업장들 이렇게 그 정보변에서도 클립이 한 섹션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모든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심에 그 쇼폼을 두고 있더라고요. 클립이 뭐 블로그라든지 그렇군요. 다른 뭐 지금 뭐 서치피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홈피드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좀 클립을 네이버가 주도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지직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지표상으로 나쁘지 않은 소식이더라고요. 네이버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한데 이런 이제 클립 같은 이제 숏폼에 대한 투자와 이제 비중을 늘리는 거 이런 것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에 맞춘 변화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최근에 제가 봤던 뉴스 기사 봤을 때 지지직이랑 네. 기존에 저희 아프리카 TV였던 이름이 바뀌었죠. 네네 그게 좀 그 비슷한 지금 네, 유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는 게임 쪽 미디어 마케팅을 잘 안 해가지고 네, 그쪽에서 조금 뒤쳐져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 게임 유저들이 동영상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네이버가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클립에서도 보면은 크리에이터들한테 보상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챌린지에 대한 보상도 직접 그 네. 현물로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네이버 플랫폼으로 유입을 시키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숲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네. 이쪽도 그러면은 뭐 그런 쇼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스트리머라고 부르는 네.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들 뭐 이전에 좀 약간 그 아프리카 TV 시절에 가지고 있던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 네. 이런 거 이제 없애고 조금 더 이제 컨텐츠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쪽도 그러면은 그런 이제 뭐 e스포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기존에 보던 어떤 그런 긴 뭐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녹화 재생 이런 형태도 많지만 우리 좀 전에 이제 말씀 나눈 그런 이제 쇼폼 형태 그러니까 쇼폼하고 저는 이렇게 세로형 비디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 섞여지는 것 같긴 한데 말하자면은 컨텐츠 자체를 모바일로 촬영하고 네. 이제 재생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지직 같은 경우는 게임 스트리밍을 주 타겟으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튜브처럼 뭔가 이렇게 짧게 네. 모바일로 촬영하는 그런 영상보다는 저희 게임 스트리밍 쪽에 더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에 집중이 되어 있고 숲은 뭐 기존에도 아시겠지만 게임 스트리밍만이 아니라 네, 네. 그런 크리에이터들 네, 그런 뭐 방송들 생방송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해외 스포츠 중계를 숲이 맡았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많이 다각화된 것 같습니다. 숲은. 중계권은 아예 입찰을 참여해서 사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태계를 좀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또 이제 올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OTT들의 격전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24년도에? 뭐 OTT들의 콘텐츠 경쟁도 굉장히 심화가 됐고 네네. 다음에 이제 광고 구독자 상품이 음. 올해 어떻게 보면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이제 뭐 넷플릭스가 광고 구독형 상품을 내놓는다. 네 맞아요. 그 미디어 슬롯을 좀 활용하는 걸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연초에는 주목을 하고 지켜보다가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그 광고가 너무 피로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 광고 구독형 사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 넷플릭스 광고형 상품이 좀 저한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게 저는 주로 TV로 보거든요. 근데 광고 구독자 상품은 이 화질, 네. 화질이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TV로 보기 위해서 업스케일링 해도 네. 사실 저는 저품질의 이 컨텐츠를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만 특화가 돼 있었는데 전 사실 이 부분은 올해 티빙이 가장 크게 투자하면서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티빙이 그 런칭을 했을 때 네. 제가 KT 유저인데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요금제를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TV로 보는데 일단은 뭐 4K까지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사실 FHD까지만 지원해줘도 업스케일링해서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TV로 네. 스마트 TV로 네, 보는 거. 화질도 괜찮고 네.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컨텐츠를 보는데 이 광고가 굉장히 좀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아 맞습니다. 저도 요새 뭐 넷플릭스 그 테스트 때문에 잠깐 해봤는데 좀 보긴 쉽진 않더라고요. 그냥 원래 구독제로 좀 돌아가긴 했는데. 근데 넷플릭스가 좀 고관여 브랜드들 위주로 했었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유저 수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활성화 유저가 많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아 광고 구독 상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아, 기존에 맞아요. 보시면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계정을 나눠서 이용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요금제가 광고 요금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네. 안 되죠. 이 광고 요금제를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메리트가 그렇게 어필한 것 같지는 네. 않았고 또 올 하반기에는 또 여러 형태의 뭐 이제 그런 제휴 서비스들 네. 뭐 네이버하고 이제 곧 런칭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 넷플릭스를 광고 매체 또는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이제 연초에 비해서는 네. 뭔가 좀 유야무야 돼가고 있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가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뭐 발견되는 게 없는 것 같긴 뭐 하고요. 오늘 녹화하는 오늘 네. 오징어 게임 2가 네. 네. 아 오픈했죠. 네,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서 뭔가 좀 선점하고 확장하는 특히 광고형 상품을 확장하는 기회라고 보는 게 사실 11월에 그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한 달이 미뤄졌어요. 아 오징어 게임 2요? 네, 오징어 게임 2가 원래 11월 달에 원래 오픈을 한다고 했었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네이버와의 제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네이버 멤버십 유저들에게 무료로 광고 구독제형 상품을 제공을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11월 달 신규 앱 설치 수가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그 점유율이라든가 이용률에서의 그 우위를 확고하게 좀 다지고 가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티빙 얘기도 하셨지만 여름 시즌에 그 무빙이 네. 디즈니 플러스가 한동안 이렇게 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좀 시들시들 마블 마블 오리지널 이후로는 별로 이렇게 볼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 무빙은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그 이후에 무슨 킬러들의 쇼핑몰 뭐 이런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맞아요. 또는 이제 일종의 동시 상영 같은 케이스죠. 네. 다른 채널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평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또 경쟁력을 회복한 그런 게 좀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빙으로 뭔가 디즈니 플러스가 주목받고 평이 좋았을 때 다음 이어가지 못했죠. 그렇죠. 사실 그 뒤로 이어진 게 뭐 아까 뭐 킬러들의 쇼핑몰이 조금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네. 무빙만큼의 어떤 뭐 글로벌리 히트를 했다던가 그건 좀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제 네. K 컨텐츠들에 대한 이제 뭐랄까 지원, 어떤 확산 이런데 이제 넷플릭스만큼 적극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실 제가 좀 디즈니 플러스에 좀 의아한 게 그 다음 나왔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네. 오리지널 그 비와 김하늘 씨가 나왔던 약간 비와 김, 아 수인가 네. 네. 화인가 스캔들. 화인가 스캔들. 네. 이 막장 드라마를 여기서 또 봐야 되나? 아니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전 TV에서도 맨날 1일 드라마를 좀 챙겨보는 이유가 이걸 보시는 고객들도 우리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 이후로 뭔가 좀 굉장히 좀 새로운 콘텐츠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그걸 좀 이어가지 못했던.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되게 좀 재미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흔히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하면 이제 시리즈 전체를 한 번에 시작을 사전 제작을 보통 하고 이렇게 뭐 거의 대부분은 절반 이상을 한 번에 오픈을 하고 이제 나머지 후반부를 조금씩 순차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디즈니 플러스의 이제 그런 케이스는 보면은 이제 방송사하고 동시 송출을 하는 형식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OTT를 보고 있는데 회차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재방송 기다리듯이 이제 업데이트 언제 되나. 이거는 조금 패턴이 약간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빙을 처음에 나왔을 때 2번 봤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재밌게 봤어요. 근데 다시 가서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2번 보고 나니까. 근데 며칠 전에 MBC에서 무빙을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 연속 방송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럴 수 또 있죠. 그 재미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데 이제 뭐 그때 이제 OTT들 이제 그 영향력 확대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결국 이제 PPL 같은 형태의 광고, 그러니까 컨텐츠 안에 이제 협찬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 그 제작사들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은 이제 소비자도 이제 되게 너그럽게 봐주시더라고요. 아, 이제 PPL 장면이구나. PPL이 당연하듯이 그냥 그 스토리 안에서 녹여드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런 시리즈 후반부 가면 맞아요. PPL용 컨텐츠들 에피소드나 그냥 좀 뜬금없지만 맥락 없는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있는 걸 봐서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OTT 컨텐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 네. 그런 이제 PPL이라든가 뭔가 뭐 협찬 형태로 제품이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스토리 안에서의 소재나 배경으로 노출시키는 이런 형태의 것들은 점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PPL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전 제작이에요. 그렇죠.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이 작품이 공개될 때쯤에 우리 신제품이 나오는데 네. 우리 신제품을 먼저 작품에 넣을 거냐. 그렇죠. 그런 못 것들은 넣죠. 네. 소비자들은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다시 보기 같은 형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그 킬러 컨텐츠화되는 그런 PPL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가 그 화제가 됐던 시즌이 지나더라도 다시 보기로 계속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네. PPL 효과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조금 좀 새로운 관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능이나 이런 쪽들이 더 PPL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사전 제작이라기보다는 뭔가 한 2, 3주 전에 제작을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PPL 쪽에서는 이제 예능 쪽이 가장 또 선호가 되는 부분이 예측 가능하니까. 그 한국의 일일 드라마나 네. 주말 드라마는 항상 이번 주 제작해서 다음 주에 방송하기 때문에 그런 PPL 부분에서 굉장히 좀 더 유연했는데 OTT의 그 사전 제작 구조는 오히려 좀 PPL을 굉장히 좀 더 진입했을 때 경직되는 부분이 경직된 부분이 좀 크죠. 그렇군. 그래서 이제 뭐 OTT도 이제 결국은 구독형 컨텐츠인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컨텐츠를 한 번에 접근하게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데 이런 것들이 이런 구독형 매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좀 그 뭐 올해 작년 뭐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실험도 되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뉴닉이라든가 이런 이제 구독형 뉴스레터 뉴스를 보내주는 이런 채널들이 꽤 주목도 받고 뭐 나름대로 투자도 받고 했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었죠. 막 그 코로나 때 막 뉴스레터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뉴닉이나 이런 그 캐릭 같은 그쵸, 미디어들이 캐릭이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몰리고 집중을 받았는데 근데 최근에 좀 이 뉴스레터들의 오픈율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전 재미있게 봤어요. 스트레터라고 하는 뉴스레터가 있는데 며칠 전에 마지막 뉴스레터를 받았습니다. 네. 저도 요새 뭐 이렇게 구독이 종료됐다라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뉴스레터를 구독했던 것들 중에서도 뉴스레터가 오는 횟수가 굉장히 빈도가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요즘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정보의 홍수라고 하죠. 네. 뉴스레터도 많아지고 이게 사실 뉴스레터를 계속해서 보려면은 뭔가 좀 새로 계속해서 뭔가 자극제를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내가 속해 있는 뭐 어떤 뭐 업무를 제가 뭐 마케터라면 뭐 마케팅 뉴스를 항상 가져다주는 이런 뉴스레터는 굉장히 호기심 캐럿 같은 뭐 그렇죠. 그래서 보는 거죠. 캐럿이나 뭐 큐레터 아이보스에서 나오는 큐레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항상 보겠지만 그 외적인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수익화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수익화도 그런데 이게 뭔가 취향이나 관심사가 네. 그렇게 계속 고정되냐. 라는 쪽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관심 가져하는 이 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지만 반대로 취향은 변하거든요. 특히 뭐 그렇죠, 솔로일 그렇죠, 때, 그렇죠. 뭐 네. 커플일 때, 결혼했을 때, 자녀가 있을 때 전혀 관심사가 바뀌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사라든가 뭐 경제 아니면 무슨 IT 뭐 이런 이제 특정 분야 아니면 뭐 네네.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의 구독형 매체들은 여전히 조금 이제 있는 것 같고 한때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자기계발형 뉴스레터들 많았었잖아요. 뭐 몇 개는 이제 그 닫았다는 소식도 들리고 해가지고 좀 슬프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분야가 좀 이렇게 좀 갈리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레터는 매력적이에요. 저는 이메일 뉴스레터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던 뉴스레터가 이제 성숙기를 거쳐오면서 유용한 뉴스레터들만 남고 이제 굉장히 좀 어렵고 확장하지 못했던 뉴스레터들은 좀 이제 문을 사라지고. 닫는데 네. 언제나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미디어가 새로 등장하면 주목받는 그렇죠, 그렇죠. 채널들이 있고 계정들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고 맞습니다. 이제 유저들한테 어떻게 선택받느냐에 따라 정리되는 이 과정을 한번 겪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라디오 경우도 그랬고요. 네. 어떤 뭐 잡지 같은 경우도 뭐 보그나 뭐 이런 뭐 GQ 같은 매거진들 있잖아요. 그치? 맞습니다. 결국 고품질 아주 좋은 사진을 보고자 하는 이 수요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형태대로 어떤 이제 경쟁력을 갖는 그러니까 매체별로 미디어로서의 어떤 차별적 경쟁력을 갖는 이제 특정 분야들에 안착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구독형 뉴스레터도 결국은 이제 지속적인 관심사가 유지되는 어떤 그렇죠. 특정 분야의 관심사를 가진 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안착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네요. 전 뉴스레터는 약간 버티컬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그러니까 수 특정 있죠.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 집중되어 있는 네. 예전에도 사실 없진 않았죠. 왜냐면 제가 지금처럼 뭐 소셜 미디어가 막 범람하고 뉴스레터가 많기 전에는 제가 뭐 이런 IT나 패션 쪽 할 때 뭐 스타일닷컴의 뉴스레터 발송 이런 것들이 많이들 미디어 그쵸. 상품이었거든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IT 일할 때 뭐 GD넷이나 뭐 아이뉴스 24 뭐 이런 거 필수적으로 실제로는 열어보지 않으면서도 받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형태의 어떤 확장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사실 올해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가 네.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활력이 좀 줄었다 내지는 아니면 이제 너무 일반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범용한 소셜 미디어라는 게 이제 사실 좀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눈에 띄는 새로운 강자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뭐 소셜 미디어 쪽에서 뭔가 저희가 좀 유념해서 볼 만한 변화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올해는 뭐 스레드겠죠. 스레드죠. 네, 그렇죠. 새로 뭐 론칭된 스레드. 초기에 확 사용자가 늘고 또 이렇게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스멀 여기서 이제 이게 밈들이 스레드를 네. 통해서 형성이 되고 그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러죠. 사용자들의 네. 어떤 이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느낌이 주관적으로 정성적으로 있는데 실제로 뭐 데이터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전에 네. 그 모바일 인덱스라고 하죠. 그 IJ 넥터스에서 운영하는 올해 신규 설치 앱 순위를 봤는데 좀 스레드가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설치가 됐는지 가장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저도 궁금하네요. 네, 스레드가 X 전 트위터죠. 네. X에 대항해서 약간 텍스트 기반의 그 소셜 미디어로 등장을 했는데 네. 보니까 남성에서는 그 스레드를 많이 설치가 안 됐었더라고요. 남성이요? 네, 아, 남성은 그래요? 네, 뭐 10대에서 11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20대에서 네. 7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이제 스레드가 좀 가장 많이 보는 건 여성 쪽이었어요. 또 반대로 여성 10대에서는 스레드가 10위 안에 못 들었어요. 근데 10대에서 좀 주의 깊게 볼 게 X를 신규 설치한 유저가 전체 3위, 남자, 여자 다 10대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X가 전에도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매체, 또는 네. 이제 그 특정 어떤 팬덤이 강한 아니면 어떤 분야의 이런 커뮤니티성 채널로
고착하는 현상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0대들이 많이 또 참여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네. 10대들을 위한 매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다뤄지긴 했던 것 같은데. 신규 설치자를 보니까 스레드는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많더라고요. 20대 여성에서 4위를 했고 네. 30대 여성에서 5위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스레드에 들어가 봐도 20, 30대 여성들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남성분들은 뭐 20대가 더 줄을 이루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레드 이제 출시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처음 한 6개월 정도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멈추는 듯한 이런 현상이 있다가 올 초부터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더니 지금은 뭐 기사 보니까 이제 38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네. 여름 뉴스니까 조금 더 늘었겠죠. 이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의미한 매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 설치자 수를 보면은 네. 뭐 20대부터 50대까지 사실 남자 여자 1위는 테무예요. 올해 그건 올해 좀 다른 이유죠. 네, 올해 폭격을 했죠. 네. 하지만 2위를 살펴보면은 틱톡 라이트가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틱톡이요. 아. 네. 틱톡 라이트가 10대, 20대에서도 선방을 했지만 특히 3, 4, 50대까지 30대, 40대, 50대까지 아, 평균적으로 100만 이상의 설치 유저를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100만 이상을 좀 유입을 했고 다음에 남성에서도 3, 4, 50대의 2위예요. 올해 설치.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틱톡이 그렇단 말이죠. 틱톡 라이트가 네. 올해 어떻게 보면 소셜 미디어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가 그럼 돼요.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해석해야 되나요? 틱톡 사용자가 저변을 늘리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전에는 뭐 틱톡이 처음에는 뭐 10대, 20대 중심이었다면 3, 4, 50대로 굉장히 많이 확대돼서 유저들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저희도 눈여겨볼 거는 네. 남성, 여성 10대 유저의 신규 설치가 가장 많은 앱이 네.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테무 말고요. 테무가 아니에요. 이제 10대는. 그래? 10대? 네. 오,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이에요. 새로 설치하는 게? 네, 신규 설치가 10대 오. 이하에서 184만 명, 남성만, 여성만 154만 명으로 10대에서 그건 또 무슨 1위를 뜻일까요? 차지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 계속 그 사용자 저변을 늘려갖고 어느 정도 이제 완전 성숙 단계로 들어갔다고 저희가 봤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유저들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아이돌들의 영향도 클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요즘 보니까 그 DM 인스타그램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들의 뭐 예전에 어떤 그런 연락처 네, 메신저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들의 사회생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이제 그 통신 수단 같은 느낌도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2010년도에 외국인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그땐 저희 페이스북 아이디를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주고받아서 거기서 또 다이렉트 챗을 하는 이런 문화가 좀 많이 발달. 그래서 메신저에서도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흑백 요리사에서도 네. 애들이가 DM 보내라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전화해, 뭐 문자 따고 이런 게 아니라 DM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틱톡이 이렇게 늘었다라는 건 참 새롭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스레드는 사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뭔가 이제 활용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스레드가 이렇게 광고를 수용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 광고 상품이 뭐 론칭됐다라는 뉴스는 들은 것 같은데 아직 한국에선 저는 광고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마케팅에 있어서 스레드가 이제 컨텐츠 유통 채널 그 이상의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팔로워 공식 계정을 키운다든가 이런 형태의 접근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X도 보면은 화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스레드도 약간 그 부분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성이 좀 되게 크죠. 개인성이 굉장히 크고 네. 이제 그 속에서 브랜드들이 어떻게 같이 맞습니다. 어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될 것 같아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공식 계정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또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어렵죠. 보시나요? 왜냐면 쉽지 않겠죠. 한국에서는 사실 공식 계정들도 X를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뭐 그 안에 있는 문화, 세계관에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적절히 수행해 나가려면
이제 저는 인하우스에서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팀이 별도로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틱톡이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까지는 약간 생활 소비재 쪽이나 10대, 20대들의 어떤 그 패드 패션에 강한 좀 필요로 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활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틱톡 라이트는 틱톡과는 좀 더 다른 거죠. 우리 제가 틱톡 유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보상형 시스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저변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면 이게 이제 또 차지하는 의미도 네.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제가 뭐 이제 오늘 얘기 나온 겸 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트렌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틱톡에 대한 게 뉴스를 접하는 매체로서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보다 오히려 틱톡이 좀 더 속보성, 뭐 스포츠 중계라든가 뭐 어떤 이벤트, 라이브 이런 쪽은 훨씬 빠르게 여기서 소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리즘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당연히 그게 유튜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있어서는 유튜브가 절대 강자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죠. 음. 그러니까 클릭베이트. 네. 네. 왜냐면 이게 정말 유튜브한테는 정말 지금 최악이거든요. 뭐 생태계가 이제 그만큼 성숙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이번에 굉장히 큰 발표를 했죠. 그래서 클릭베이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왜냐면 이들도 굉장히 좀 큰 문제로 그렇죠. 지금 삼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 뭐 국내에서도 뭐 이런 계엄령 이후로 클릭베이트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또 그 맞아요. 안에서 막 홍보 영상이 또 막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이거 사실은 유저로부터 굉장히 반감을 많이 받죠. 반감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틱톡이 더 그 기술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뭐 유튜브 영상 중에 이제 그런 거 봤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클릭베이트 아닐까 싶은데 앞에는 어떤 시사 관련된 얘기를 하고 네. 중간에 뜬금없이 협찬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15초, 20초씩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얘기를 붙여가는데 이런 종류의 콘텐츠들은 사실 규제한다거나 막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유튜브 수익화에서 뭐 금지 조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유튜브가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막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그 보면 이제 컨텐츠 막 중간중간에 이게 있는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주요 이 이슈들만 다 다루거나 알고리즘을 강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뭐 더 많은 그 양과 버전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선만으로도 유튜브에게 굉장히 좀 아유, 가장 그 중요한 그렇죠. 문제였을 것 같은데 한국 유저는 사실 그 유저 중에서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나하나 한 군데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뭐 유튜브만의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가짜 뉴스나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위협적으로 등장하는 딥페이크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미국 대선은 워낙 뭐 뜨거운 과정에 있어서 더 그랬을 수 있는데 그 전으로 워낙 사례들이 많았었어요. 네. 이제 그것과 관련된 뭐 규제라든가 기술적 대응에 대한 이제 뭐 플랫폼 사업자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틱톡이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전부터 AI가 적용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크리에이터들한테도 AI 툴을 제공하고 네. 또 AI에 굉장히 앞서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캠페인 보면 틱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I 윤리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다. 자기네는 뭐 AI로 제작된 컨텐츠나 이런 것을 다 표시를 해준다. 듣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AI 때 유튜브 관련된 얘기를 한번 했어요. 딥페이크 영상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다음에 그게 걸러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많이 심각하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틱톡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저는 애플이 아이폰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조하면서 유저들을 낙인시키고 더 유입시키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바이트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술력도 이제 만만치 않게 좀 수준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미국에서 뭐 자꾸 틱톡을 견제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뭐 틱톡은 그런 이제 좀 미중 갈등이라는 문제의 어떤 그런 트랩이 좀 있어서 네.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서 이제
이용자 수의 한정이라든가 어떤 컨텐츠의 경향성이 되게 좀 뚜렷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브랜드로서는 참 탐나는 매체이긴 한데 쉽게 들어가지 못한 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 접근하는 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틱톡까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가 이제 저는 최근엔 이 자체가 생태계가 너무 거대해져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 하나가 웬만한 방송사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 심심찮게 많이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유튜브 채널 하나하나를 별도의 매체나 또 미디어로 봐야 될 거냐? 이거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일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미디어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이제 방송법이라든가 미디어 네. 관련된 규제에 영향을 안 받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실효를 끼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뭐 유튜버 간에 공방이 있고 네. 네. 굳이 서사를 알려드리고 싶진 않아서 예. 소송전이 있고 했을 때 이제 한 유튜버가 고소를 하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이 유튜버의 신상 정보를 알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예, 송장을 내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방송 미디어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지형이 바뀌면서 발견하게 된 또 만나게 된 새로운 현상인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저 강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한국어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네. 한국의 그 법에 따라서 실명 인증을 하고 네.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유지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뭐 채널 그렇죠. 개설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실명 인증을 하잖아요. 실명이 저는데 사실 한국에서 실명을 가지고 있었고 인증을 했으면 사실 캘리포니아 법원까지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실효를 내게 하려면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스타그램이 이런 데서 이렇게 악성 댓글 달잖아요. 네네. 그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악플 고소를 해도 네. 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메타잖아요. 아니 구글이죠.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아, 메타잖아요. 네네네. 미국 회사잖아요. 아 네네. 네, 소셜미디어잖아요. 다 되는데 왜 유튜브만 안 된다고 할까? 그래서 유튜브도 악플러들을 고소를 하면은 악플러도 그 악플로에서 다 고소가 들어가고 진행이 되는데, 근데 약간 제가 그 자세한 걸 모르니까 그냥 상대방 계정이 어떤 계정이었고 어디서 개설되고 어떤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법에서 보호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구글은 한국에서 또 준수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지켜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아무래도 압력을 좀 받고 있고. 글로벌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 막 필리핀 중국에 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해외 주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문제가 될 텐데, 뭐 사실 이제 올해 쭉 돌아볼 것들이 이제 다 돌아본 것 같고, 네. 뭐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큰 변화보다는 이제 이 미디어를 둘러싼 외곽이죠. 네. AI 기술적인 변화라든가 이제 국경 없는 자본의 어떤 OTT의 범람 또는 이제 더 이상 뭐 K 유튜브 이런 거 만들자는 얘기는 이제 안 하시니까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 또 암암리에 그런 형태의 컨텐츠 경쟁력을 우리가 또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미디어의 어떤 분화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미디어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미디어로 봐야 할 것인가. 네. 이런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플랫폼이 있고 네. 그 플랫폼을 통해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러니까 전파되는 역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올린다면 다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막 이거 아니냐 뭐냐 예. 선을 갈라버리게 되면은 뭐 방송 3사만 미디어고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자유화되고 오픈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걸 자꾸 구분짓는 순간에 네, 뭔가 이들은 할 수 있고 이들은 할 수 없는 것들로 나뉘는데 사실 이 경계가 무너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이렇게 이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네. 사회 변화를 좀 앞장서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좀 규제적인 시각이라든가 어떤 이런 생태계를 이렇게 진흥하고 활성화하는 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글로벌 뭔가 나오면 이 대항마로 뭐 K 뭘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 안 하면 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OTT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네. 어떤 그런 이제 일상적인 부분에서 유행 또는 어떤 관심사 이동 이런 부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뉴스에서의 의제 설정 기능이라는 게 있다면 네. 유행을 선도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유통시킨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OTT 권력이 훨씬 많이 이양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집에서 OTT를 보다가 저 이제 꼬맹이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 같이 봐도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담배 피는 흡연 장면이라든가 뭐 마약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소재적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컨텐츠 규제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OTT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은 사실 그런 게 없더라고요. 키즈 채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내용적으로도 이제 뭐 오픈되어 있는 거죠 훨씬. 그러니까 저는 뭐 오픈되어 있다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디어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약이 있는 분야가 여전히 있고, 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생태계가 또 있는데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더 훨씬 더 강한 영향력과 새로운 트렌드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규제나 법률 어떤 뭐 규약 이런 것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건가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드는 거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리터러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소비자들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왜냐면은 이 계정을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만약에 약정을 하게 되면 성인 인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 룰은 다 지킨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이 성인 컨텐츠를 못 보게 조치를 하는 건 사실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제 개인 계정은 비밀번호를 걸어줘서 그 자녀가 접속 못하고 자녀는 키즈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사실 뭔가 제도는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조금 더 잘 사용해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디어한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그 조치를 다 마련해 줬거든요. 근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조치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규제나 뭐 어떤 그 사회적인 문화적 어떤 통합성 뭐 이런 부분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게임들 있잖아요. 네. 뭐 MMORPG 게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안에서의 게임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렇죠. 그 안에 실시간 대화라든가 커뮤니케이션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얘를 미디어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미디어 산업이라고 했을 때 미디어 산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넷플릭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산업에서의 순위 매김을 할 때 포함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넷플릭스 코리아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과 넷플릭스 전체를 구분할 수 있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게임하는 그 청소년들을 보면은 게임을 해요. 네. 그 게임을 하고 이거 자기 컨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또 올려요. 그 다음에 그 뭐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다시 커뮤니케이션 따로 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이 게임은 게임 안에서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컨텐츠로 다시 나와서 사실 미디어에서 다시 또 움직이거든요. 네네. 여기는 미디어지만 게임을 하면서 그들이 소통하면서 게임을 하는 이 플레이는 그냥 좀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라디오 같은 것들 보시면 네. 라디오 방송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동시에 이제 보이는 라디오처럼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유튜브 그렇죠. 라이브 같이 방송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방송이 송출되는 그 시간대는 방송의 룰을 따라서 진행자들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유튜브 시간이 꼭 있어요. 요새 잘 보시면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경제 뭐 이런 것들 보면 본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 라이브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방송 송출은 안 하고 네. 유튜브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패널들이라든가 진행자들도 되게 이제 편안한 이건 유튜브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형태의 이제 자유로운 얘기들도 펼치시고 네.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앞에 방송에서 보면은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멘트 꼭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송출을 할 때 광고가 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유튜브 안에로 들어오면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디어법을 적용받는 것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미디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작년 일이긴 하지만 네. 3프로 TV 네. 라든가 아니면 뭐 매불쇼 뭐 이런 이제 구독자가 막 몇백만씩 되는 이런 채널들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백월에 광고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뭔가 맨날 그 볼 때마다 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이런 이제 출연자들이 테이블에 네네. PPL이죠. 뭐 음료수 놓고 놓기도 하고 네. 또 아예 코너를 마련해서 이거 얘기한 광고인지 컨텐츠인지 모를 그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중간중간에 대화 끊고 중간 광고도 나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광고 규정이라든가 미디어 법의 어떤 실정법 또는 뭐 광고 규제들을 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PPL은 PPL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자율규제, 좀 그건 자율규제 문제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광고의 어떤 표현성이라든가 소재라든가 대상이 훨씬 더 자유로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도 규정은 있잖아요. 광고법은, 규정은 있죠. 네. 표지광고법이랑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거는 위반으로 봐야지.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네.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뭐 숙취해소 음료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부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잘 포착하고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영역들의 콘텐츠들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광고 미디어 형태들의 출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네. 전에 한번 뭐 스포티파이의 음성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팟캐스트가 비디오 콘텐츠를 또 다루기 시작하면서 여기 또 이제 광고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앱에 있는 광고가 다른 광고랑 좀 다른 게 왜냐면 음성으로 광고가 나오면서 네. 앱을 열면 CTA가 나와요. 배너가 나와서 광고 사이트로 이동하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그 지금 그 실험하고 있는 QR 그러니까 방송 모습 QR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터랙션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많이 주고 네네 맞아요. TV는 그냥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파란 창에 뭘 검색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유도를 했었지만 네. 이게 스포티파이가 조금 굉장히 좀 고도화된 그 오디오 광고 매체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앞서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스마트 TV도 점점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하지 않을까요? 홈쇼핑 같은 거에서 네. 보다 보면 근데 광고제 상품을 써보면 아시겠지만 광고가 나왔어요. 그럼 광고가 송출되는 시간에만 이 배너가 뜨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광고 나올 때까지 유저가 이 없애기 전까지 계속 전면에 나와 있어요. 되어 있는 예, 상태고. 풀 스크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유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를 공략하려면 음성도 중요하지만 음성을 듣다가 유저가 폰을 스크린을 맞아. 켤 수 있게끔 유도하는 CTA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뭔가를 지금 막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음성으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 좀 돌아보기를 해보면 이런 변화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뒤섞이고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방송통신법은 그렇지만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다 미디어로 보고 있고 광고, 표시 광고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표시광고법 이번에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 표시광고법은 3년에 한 번씩 개정이 돼요. 그래서 변형된 이런 광고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굉장히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 3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거든요. 계속 강화가 될 겁니다. 더 생기면 생길수록 강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 방법이 오래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표시 광고에서 그 부분들이 좀 개정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 광고 콘텐츠 맨 하단에다가 대가성 광고를 표시하게 됐는데 그렇죠. 전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최상위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는 어필리에이트 그러니까 지금 네가 광고를 본다고 내가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너가 이 광고에 있는 클릭을 해서 뭔가를 구입하면 내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 얻을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을 받은 컨텐츠가 아니야. 광고 컨텐츠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거는 금지
그 문구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쿠팡 파트너스 같은 어필리에이터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저는 뭐 그것도 일종의 클릭베이트 아닐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이게 사실 광고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아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법들이 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주로 뭐 이런 문구가 이동하는 부분에서 했지만 아마 다음에는 계속 이런 영상 광고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영상 광고에서도 광고 표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느 부분에다가 계속해서 광고라는 거를 명시해라 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화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뭐 지금 뭐 이제 다음 시간 저희가 이제 검색 얘기할 때 또 다루겠지만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요새 이제 네이버 앱이라든가 뭐 카카오톡 앱 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옆에 이렇게 광고 섹션이 생겼잖아요. 애들하고 딱 표시가 돼 있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광고를 이제 그 내비게이션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긴 할 텐데 그런 시도들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 안에서의 지면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의 이제 내비게이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맞춤형 광고를 띄우는 이런 시도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규제와 반작용과 새로운 형태의 시도들 이런 것들은 계속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언제나 막으려는 자와 뚫으려는 자가 계속 공존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좀 사족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 건가, 그다음에 그것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업종에 계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좀 열린 토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2024년도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25년 그래서 이 변화들은 또다시 우리에게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죠. 네, 지금까지 2024년도 미디어에 게리와 앤디가 생각한 미디어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2024년 아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용한 한 해처럼 보이지만 그 물밑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준비되고 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2025년도를 다음 시간에 좀 둘러보면서 이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